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 체크카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라는 질문인데, 좋은 포인트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과 체크카드는 보는 같은 내용인데 스펙트럼은 조금 다릅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것은 소위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의 성격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 계좌에서 체크카드는 발행이 안 됩니다. 발행이 안 되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서만 체크카드가 발행됩니다. 그렇지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체크카드라고 할 수는 없죠.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안 가지고 발행 안 받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ATM 가서 현금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 거기다가 공과금이라든지 어떤 매달 나가는 것은 다 그 계좌에다가 직업을 이제 자동 결제를 걸어 넣죠.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화량,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면 M1이죠. M1에서 말하는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고, 이거는 이 계좌에서 보통 이제 체크카드가 발행되지만, 그러나 그 계좌 자체가 체크카드는 아닌 거죠. 예금 계좌하고 체크카드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금 그 계좌에서 하나 더 그 계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부가 서비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가 서비스라는 게 실제 이제 시작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였는데, 신용카드는 사실은 거의 뭐라고 이야기하나, 외상부 카드, 아니 단기 외상부 카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죠.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최초의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아멕스 카드인데 그 전신이 다이너스 카드라고 했습니다. 다이너. 그러니까 식사용.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인들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뭐 피자를 먹든지 뭐 식단을 정수라든지 매번 뭔가 외식을 하게 되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현금을 내고 받고 그게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종 뭐 덜 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다이너스 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결제를 하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걸 갚겠다. 뭐 그래서 그런 카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편리해가지고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신용카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그거는 이제 쓰고 난 뒤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결제를 하는 식이죠. 근데 이제 신용카드의 그것은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결제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기간 사이에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한테 돈을 빌려주는 꼴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식당에서 결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식당이 요구하면 그 돈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 대신 내한테 나중에 얻더라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사실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한테 빌려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빌려주는 꼴에 대해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는 사실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액수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을 사용한 식당으로부터 아주 소액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러나 식당도 수수료를 내고도 그런 걸 뭐 기꺼이 하겠다는 것은 고객도 편리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는 것이 신용카드인데, 자, 근데 신용카드 사업에서의 하나의 리스크는 내가 결제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돈을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결제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달 결제액을 넣어야 되는 날에 못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도는 항상 부도율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크를 또 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스크만큼
사실은 이 가맹점한테 수수료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리스크가 없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신용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카드, ATM에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 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장점을 뽑아 가지고 만든 꼴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빠져가지고 현금을 받는 건 아니라 거기서 신용카드하고 비슷하게 가게에서 물건 살 때 결제를 해주는 거죠. 결제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체크카드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에서 돈을 떼일 부도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고, 체크카드를 가진 사람은 신용카드하고 동일하게 편리하게 뭐 이 쇼핑이라든지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장점을 다 합친, 그러니까 양쪽에서 가장 좋은 장점을 합친 그런 이제 카드인 셈이죠. 그게 체크카드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훨씬 많이 씁니다. 사람들의 체크카드, 뭐 여러분들은 체크카드 많이 쓸 겁니다. 젊은이들은 체크카드 많이 쓰는데, 일반 전체로 본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거래, 체크 신용카드 두 개 비율 본다면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의 10%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체 카드 사용액의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체크카드 쓰는 거죠. 그리고 체크카드 쓰는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죠.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카드는 자기 계좌의 통장에 있는 액수만큼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신용카드는 일단 뭐 지금 한도 내에서 결제를 하고 나면 최소한 결제일까지는 내가 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들이 결제를 다 결제를 안 하더라도 뭐 10% 이상만 결제하면 그 다음에 카드론을 해주죠. 근데 카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카드 사용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카드 회사들이 사실은 고리로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는 체크카드 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더 장황했네요. 예. 또 다른 질문.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예. 예, 오케이.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통화량, 그러니까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아니고, 중앙은행도 공급하지만, 중앙은행이 현금을 찍어서 공급하지만, 이 예금은 은행이 예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금자가 예금량을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을 보니까 은행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더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위 은행이 화폐 공급을 하는 채널, 소위 부분 지급준비제도 내에서 부분 지급준비, 그러니까 예금자가 맡긴 예금의 돈을 은행이 다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지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찾으러 안 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지만 그게 뭔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일은 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찾으러 안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를 딴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를 받아서 은행도 이익이 되고 그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예금자한테 이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행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때 그 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 대출에 따라 대출이 많아질수록 시중 전체에서 예금이 많아집니다. 대출해 준 것이 결국은 다시 또 예금으로 돌아오니까요. 그게 이제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 대차대조표, 티어 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소위 예금 통화 성수다라는 말이죠. 예금 통화 성수는 실제 처음에
태초에 있었던 예금에다가 지불준비금의 역수만큼 예금이 더 만들어진다.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예금은 뭐냐? 그러니까 처음 예금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 처음에 한 1조 정도 시중에 돈을 더 추가를 넣어줬다.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은 은행의 예금으로 갑니다.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은 뭔가 하면 1조가 시중 전체 통화 1조가 낼 것이냐, 1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R분의 1을 곱한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R분의 1이 10%라 그러면 10배 늘어나고, R분의 1이, 그러니까 R이 10%라면 10배 늘어나고, R이 1%다.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1%다. 그러면 100배가 늘어난다고 하죠. 실제 지급준비율이 1%도 안 됩니다. 실제 현재로서는. 법정 지급준비율은 1%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이 지급준비율은 법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은행들이 지급준비로 가지고 있는 돈의 비율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에 대해서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통화량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은행의 신용 창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은 굉장히 엄격하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조금 다른 지금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 어카운트, 즉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은행의 거래가 은행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그 은행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차 대조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써보죠. 조금 더 현실적인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평균적인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쪽에는 은행들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죠. 은행 금고 속에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죠. 은행의 최대 자산은 사실은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는 부채지만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내 자산입니다.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고, 전체에서 뭔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우리가 제2 지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현금 요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좀 더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현금보다는 그래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가증권의 형태는 그것도 중앙은행이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은행은 절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을 가질 수 있는데, 채권도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부도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제에서 허용하는 내의 유가증권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준이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인출이 많아가지고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걸 후다닥 팔아가지고 다시 이걸 메꾸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액수에서 좀 미미해서 빠져있지만, 다른 자산을 이야기하면 고정자산도 있죠. 은행의 자기 본사 건물도 있고, 여러 기자재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셈이죠. 그런 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적기 때문에 뺐는데, 자산 항목으로는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과 동일한 액수만큼 오른쪽 변에 액수가 있죠. 주요 항목들은 이 부채와 자기 자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채만 이야기했죠. 예금만 이야기했죠.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이 차입금도 가집니다. 즉, 은행은 예금 받아가지고 돈 빌려주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받은 예금보다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면 은행도 기업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장사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은행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주로 차입금은 은행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금융채입니다. 그래서 CD라든지 단기 채권은 CD고, 아니면 1년 만기 이상인 금융채를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이제 차입금이죠. 빌린 돈이죠. 예금 가지고도 모자라면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그 대출,
대출을 원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죠. 왜 빌려서 대출을 해주냐? 은행이 차입할 때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 차가 은행 수익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은행은 신용도가 높으니까 대신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 차액으로 은행은 수익을 남기는 거죠. 예금과 차입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자본. 이제 이게 여기 추가된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기자본은 은행의 주인들이 낸 돈입니다. 시작할 때는 소위 설립자본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오너들이 처음에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낸 돈이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은행이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더 내기도 합니다. 그 돈을 자기자본이라고 하고, 실제 이런 식으로 보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주주들이 낸 돈, 주권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시가로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식 가격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라 원래 이제 납입자본금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사간 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그 액면 가격, 한 장에 5,000원이면 5,000원으로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장에서 이게 한 5만 원이 됐다. 그럴 때 만약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다. 소위 정자라고 이야기하죠. 정자를 한다 그러면 정자에 참여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장당에 5만 원 내고도 들어왔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주들이 낸 돈이 다 자기 자본입니다. 자, 이게 자기 자본이고, 그 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손익에 따라 가지고 더 추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 어쨌든 현 상황에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낸 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레버리지의 개념입니다. 기존의 자금에 차입한 자금을 더해서 투자 지원을 마련하는 것. 레버리지란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레버리지는 단어 시험을 친다 그러면 레버리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라 그러죠?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시소.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지렛대 원리죠, 그죠? 지렛대 원리, 그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소는 소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놀이터에 있는 시소는 중간점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죠. 똑같은데 그 중간점 위치를 바꾸게 되면 한쪽에 조금 힘을 들여가지고 다른 쪽에 훨씬 더 무거운 사람을 쉽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렛대 원리입니다. 레버리지는 소위 지렛대 원리인데,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인데,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이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의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 자산 총액, 여기서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합치면 1000이죠, 그죠? 1000달러. 1000달러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50달러입니다. 실제 이 예능을 보면 은행의 오너들이 50달러 내고 은행 만들어가지고 재산이 1000달러만큼 있는 거죠. 50달러 가지고 재산을 1000달러 만들었습니다. 뻥 튀긴 거죠. 이 뻥튀기 비율을 우리가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뻥 튀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 소위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부채 조달을 통해 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많이 만든 겁니다. 실제 일반 가게에서도 여러분 보고 야, 너 집 재산 얼마냐? 그러면 이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산. 우리 집은 아파트가 얼마고, 땅이 좀 있다더라. 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펀드, 금융자산이 얼마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이 예를 들어가 20억이다. 그거는 이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 자산 만들기 위해서 그거 너 집 돈이냐? 그래 본다 그러면 다는 아니고 일부는 빌렸어. 그러니까 집을 아파트를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일부를 그걸 가지고 있다. 라면 여기가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은 대출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5억은
차입금이 되는 거죠. 차입금. 개인이 예금을 받는 건 아니니까 차입금이 되죠. 그럼 그 경우에 자기 자본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이 자기 자본이 네트, 우리 집 재산이죠. 일반적으로 그 순재산하고 총재산하고 구분을 잘 못하죠. 못하는데, 진짜 봐야 되는 것은 순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재산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가 되는 거죠. 부채가 들어가면 부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뭔가 갚고 나면 까고 나면 확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뻥튀기가 은행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게 심해가지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은행 산업의 본질적인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금융산업의 본질적인 속성이 원래 돈을 돌리면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런 레버리지율이 높은 산업이다. 이게 금융산업의 속성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레버리지율이 얼마냐? 50 가지고 1000이 만들어졌으니까 50분의 1000이라고 하면 20이죠.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냐 나오죠. 그러면 20으로 은행 자산 1000을 자기 자본 50으로 나누면 20이 되더라 라고 계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레버리지 비율은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매년 이익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이 충격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부도 위험은 높아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수익성을 따진다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따진다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쪽을 적당히 소위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중앙은행이 아주 타이트하게 감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당연히 감독합니다. 감독해가지고 자기 자본금 규제를 합니다. 자본 규제는 은행 자기 자본금이 최소 규모를 어떻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라는 것은 대부분 액수라기보다는 이 레버리지 비율, 소위 다른 말로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레버리지 비율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칭인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고, 금융 내에서는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죠. 기업 회의에서는 자기 자본 비율인데 그것을 요구합니다. 20은 너무 높아요, 보통. 20은 너무 높고 보통 한 12 정도. 그 정도보다 더 높으면 그때는 이제 그 정도보다는 더 높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합니다. 그보다 낮춰라 라는 규정을 하죠. 그럼 그걸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걸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기 자본을 더 키우는 거죠. 대출을 줄이든지 자기 자본을 더 늘리든지. 지금 내가 20인데 이걸 11로 낮추려고 그런다. 12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10이다. 만약에 10으로 낮추려고 그런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 자본을 배로 늘리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50만큼 더 자기 자본을 받으면 뭔가 하면 이게 그대로 1000이다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이 100이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이 10이 되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을 10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은행이 이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취약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익성이 높아지느냐 막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자산이 5% 증가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1000이었죠. 1000에서 1050이 됐다. 자,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서 정권의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 조금 채권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채권이라는 것이 이자를 주는 거지만 채권도 매일 가격이 변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100에서 150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게 합쳐가 이쪽에 1050이 되는 거죠. 그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왼쪽 변에서 자산이 50 늘었는데 오른쪽에 어디다가 그게 추가하느냐? 예금은 변화가 없죠. 차익금도 변화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본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자기 자본이 이게 50에서 100으로 늘어난 거죠. 복식부기에 따라서 양쪽의 변화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산이 평가해 가지고 뭐 50이 늘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초기 출자에다가 플러스
수익이 더 생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배당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딴 문제죠. 자, 이런 경우에 1000에서 1050이 됐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50에서 100으로 되는 거죠. 100으로 됐다. 그러면 레버리지율이 20이었는데 자기 자본이 5%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5% 증가했는데 자기 자본은 더블이 된 겁니다. 100%. 자산은 그 중에서 많은 자산 중에서 아주 유가증권에 있는 조그만 게 뭔가 그게 좀 올라가지고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체에서 뭔가 5%밖에 안 올랐는데 자기 자본 이거는 100% 올랐다. 그 이야기는 주주들 재산이 배가 된 겁니다. 주주들의 몫은 갑자기 주주들이 투자한 가치만큼을 다시 더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의 변화에 따라서도 자기 자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늘었는데 100% 늘었죠. 만약에 레버리지가 10이었다 그러면 5% 늘면 자기 자본은 50%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변화에다가 레버리지율을 곱하면 자기 자본 변화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레버리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날 때 소위 주주들 아니면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의 주주들은 좋아하겠죠. 자, 이게 이제 양날의 칼 중에서 좋은 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면을 봅시다. 은행의 자산이 갑자기 5% 감소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것이 5%, 총액의 55%, 50만큼 줄었다. 뭐 여기 있어도 줄을 수가 있지만, 예, 흔히 많이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대출입니다. 많은 대출은 부실 대출이 발생합니다. 은행이 돈 떼있는 것은 뭐예요?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인데 보통 제어 가능한 수준에서 떼입니다. 부실률이 보통 한 1에서 2% 정도 유지합니다. 0을 유지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0을 유지할 만큼 타이트하게 대출해주면 대출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죠. 감수하지만 그 위험이 제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거죠. 그래 보통 은행은 평시에는 뭔가 하면 부도율이 한 1, 2% 정도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졌다. 뭐 금융위기라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경기가 나빠졌다. 경기가 나빠졌다 그러면 평시에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납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부도율이 뭔가 하면 30% 40% 뛰는 예고 부도율이 5%로 뗐다. 1, 2% 되던 부도율이 5%로 뗐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좀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 보통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대출 가액이 700이었던 것이 650으로 줄어버렸던 거죠. 그러면 총 여기서 이제 자산이 줍니다. 자산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변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 변화 보면 다 이 자기 자본에서 없애야 되는 거죠. 여기서 50 줄었다? 예금 그대로 온 거고 예금자한테 갑자기 그거를 너 예금 좀 줄이겠다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돈 빌린 사람한테 내가 돈 떼있으니까 너도 좀 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즉시 은행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준 부분은 자기 자본에다 반영하게 되죠. 50 줄었으니까 자기 자본을 50 까버리면 0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이야기는 자기 자본이 5% 줄었는데, 그러니까 은행 자산 가치가 5% 줄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 자본이 5%에 50 줄었으니까 자기 자본을 50을 까고 나니까 자기 자본이 0이 되어버립니다. 깡통이 되는 거죠. 레버리지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이 변화 비율의 20배만큼 자기 자본이 줄게 된 거죠. 즉 자산 가치가 5% 값하니까 자기 자본이 100% 줄는 겁니다. 5에서 20을 곱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에 조금의 충격이 오더라도 은행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딱 0이고 여기다가 1원만 더 뭔가 하면 손실이 나면 그때부터는 부도인 겁니다. 부도라는 것은 은행은 자기 예금이나 대출에 대해 예금이나 아니면 자기가 빌린 돈을 다 못 갚게 되는 거죠. 자산을 다 팔아봐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부상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니까 수익이 낼 때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뻥튀기 됩니다. 되는데 반면에 손실이 날 때도 손실도 뻥튀기 되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좋아요. 좋은데 손실이 날 때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대형 사고가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29년 뭐 그거는 이제 제일 최근이고 우리나라도 1998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의 리딩 뱅크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은행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4개 은행 정도 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또 뭐고? 이제 어쨌든 4개 은행이 시중은행 4개 은행이 이제 큰 은행인데 199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 개수가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30개 정도. 30개 정도 되고 뭐 지방은행 10몇 개 되고 뭐 한 30개, 40개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은행이 망하고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되면서 지금 이제 리딩 4개, 지방은행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특수은행. 근데 이제 그때 97년 외환위기 바로 전 발생할 때 97년까지 최대 은행이 제1은행이었습니다. 제1은행. 서울의 종로에 영풍문고 있는데 거기 있는 건물 제1은행. 그게 우리나라 최고 은행이었습니다. 제일 그 수신도 많고 예금도 많고 자산도 제일 많은 최대 은행이었어요. 그게 금융위기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많은 은행들이 보유자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그때도 그랬고 2008년, 20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그래서 은행들이 뭐 대출이 부실이 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에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실이 나고 즉 보유자산에서 상당한 손실이 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로 발행했던 증권, 유가증권 이것들이 다 부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는 거죠. 뭐 대출 갚는 건 고사하고 매달 내야 될 이자마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 대출 자체가 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대출도 문제고 대출해준 은행도 문제고 그 다음에 많은 은행들은 많은 부분은 그 대출해준 대출을 채권으로 만들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부분은 사실은 은행은 관리가 없죠. 은행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일부 채권은 또 은행들이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자산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1000 중에서 5%만 줄더라도 그냥 바로 이 깡통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뭔가 하면 1000 중에서 갑자기 한 몇십 %가 주는 겁니다. 10%, 20%가 주는 그런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부족해지자. 당장에 뭔가 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을 다 까고 나니까 그 다음 결국은 더 깔라 그러면 방법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가지고 뺏어오지는 못합니다. 계약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 돌아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하면 소위 만기 연장,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줄이게 되니까 기업들은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게 되고 이러한 신용경색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해줍니다. 대출을 줄이니까 기업들은 돈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뭐 여기는 없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아까 신용창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신용창조 과정에서 소위 기업들은 은행들은 소위 그 뭐라 그러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직업준비금을 늘립니다. 은행들은 직업준비금을 늘리죠.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더 많이 옵니다. 은행들이 불안하니까 은행들은 또 직업준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니까 직업준비율을 높이니까 은행들이 시중 전체적으로 돈 액수가 대출을 줄이고 또한 직업준비금도 늘리고 하니까 시중 전체적으로 소위 신용 창조된 액수가 줍니다. 통화량이 주는 거죠.
실제 중앙은행은 아니 나는 통화량은 돈 안 줄였어. 내가 찍어내는 돈은 그대로야. 더 늘렸어. 라고 하는데도 시중 전체에서는 돈가뭄이라고 야단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을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것은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왜 대출을 못 받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소위 신용 창조를 줄이고 지급준비금을 높이는 거죠. 지급준비금을 높인다 그러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예금도 줄고 대출도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런 충격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줄게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은행이 다 부도날 지경에 빠지니까 뭐 은행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 시스템의 자본금을 재충전을 해줍니다. 완전히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출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걸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자산 자기 자본 가치가 0이 됐으면 그건 반영합니다. 반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존 주주의 주식은 다 소각을 해버리죠. 소각을 해버리고 이제 규제 당국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가면 그 이제 주인이 당국이 되는 거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보통 보면 이제 국유화를 했다가 국유화를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 주식을 팔죠. 팔아가지고 민영화를 다시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셈입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 것이 98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많은 은행들의 실제적으로는 국유화가 됐습니다. 국유화가 돼가지고 뭐 외환은행 뭐 여러 은행들이 국유화가 됐죠. 우리은행까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정상화돼 가지고 많은 은행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뭐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정상화되면 팔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덜 팔고 남은 유일한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현재 지금 거의 국영은행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그걸 국가가 그걸 가지고 싶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금융위기 때 이제 부도난 은행으로서 인수를 했는 것이고 그 부도지경이라서 인수를 했는 것이고 그 뒤에 팔라 그러는데 팔 때마다 막 이제 주가가 많이 가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해 가지고 팔 때는 이제 소위 제값 받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쓰는 비용을 그렇게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막 주가가 올라가지고 팔라 그러면 다시 주가가 확 떨어지고 팔라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못 팔고 있는 셈이죠. 못 팔고 있는데 뭐 조만간 지금은 주가가 좋다 그러니까 조만간 지금 팔자라는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은행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충격에 대해 취약하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높은 데에서 이런 금융위기 같이 큰 충격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시적인 그런 충격이 왔는데 그게 은행 잘못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충격이 오도록 만든 관리 못한 국가의 잘못인 부분도 크죠. 그래서 이제 은행 시스템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금융위기까지 이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실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내가 했죠.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앞에서 일단 잠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은행이 미국 페드가 어떻게 시중 통화량을 변화시키느냐라는 이야기를 뭐 채권 매입과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하죠. 통화량인 것은 M1이나 M2로 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발행액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 수시 입출금식 예금 또는 저축성 예금까지 더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은행이 만들어내는데 중앙은행이 이걸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자, 크게 나눠가지고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 나눈 겁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그냥 액수입니다. 총액입니다. 총액에다 손대게 만드는 거죠. 총액에 손대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사거나 팔거나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을 사게 되면 돈이 더 나가고 채권을 팔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거죠.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은행에 대한 대출,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해 줍니다. 그 대출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돈 액수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직업 준비율의 조절입니다. 율의 조절인데 이건 사실은 그 빈번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율을 조정하면 그건 은행 경영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제 크게 자주는 안 쓰는데 개도국에서는 사실은 이걸 많이 써요. 많이 써. 중국은 여전히 아직도 이걸 많이 쓰고 있죠. 자, 직업준비율 조절, 말 그대로 법정 직업준비율을 조절하는 거. 여기서 직업준비율은 법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이죠. 실제 직업준비율이라고 하면 은행 자체가 법적으로는 그건 지키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지고 있는 직업준비율인데 이걸 조절하는데 이걸 조절하는 첫 번째는 법정 직업준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으로는 직업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직업준비금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계좌에서 봐가지고 아까 뭔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은행의 그 자산으로 잡히죠. 근데 실제 그 자산은 은행이 안 가지고 있고 그걸 중앙은행이 예치해 놓습니다. 중앙은행이 예치해 놓죠.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놓는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 돈 가지고 뭐 대출 사업을 할 건 아니니까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없지만 은행들은 내 돈 벌 수 있는 돈 거기다 맡겨놨는데 기회비용 아니 경제의 기본이 기회비용 아니냐 그 돈 이자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얼마 전부터 미국 페드에서는 직업준비금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자 지급해주는 이자율 자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 대해 가지고 뭔가 더 챙겨준다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을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해서는 이게 정책 수단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것 또한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네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죠. 그래 각각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것은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니까 뭐 쉽죠. 집행하기 쉬워가지고 자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의 통화정책이 다 이걸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방향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채권을 팝니다. 근데 채권이라 그랬는데 채권이 아니라 국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국채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국채는 아닙니다. 국채 가지고만 하기에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양적완화하고 있을 때도 국채 플러스 MSB 그러니까 모기지백 시큐리티까지도 같이 합니다. 유동화 채권까지 같이. 그러니까 근데 단지 사채, 회사채 그러니까 민간에 발행한 채권도 매입을 하긴 하는데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것만 하는 거죠. 아주 높은 거. 그래서 이제 그냥 국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채를 이제 사들이면, 국채를 사들인 대신에, 국채 산 대신에 그, 대가로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더 나간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버리면 되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버리면 그걸 그 사람들이 주로 금융기관이지만 돈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돈만큼 시중에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일반 개인들하고 거래는 안 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거래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일반 금융기관도 아니고 이제 이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기관들 풀만 모아가지고 걔들한테 대상으로 매각을 하고 걔들 대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건 다 경매로 합니다. 경매로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공개시장 조작 가장 많이 하는 것.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통화 정책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할인율.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은행들이 실제 이제
할인이 아니고 또 한 번 더 할인해 줬다 라는 건데, 영어로는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할인율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게 재할인율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성질을 조금 더 이야기했죠. 뭐 이거는 이제 어음에 대한 할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을 그 어음을 가진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오죠. 그럼 어음 담보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담보로 받았던 어음이 있으면 은행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어음을 들고 저기 은행에 가가지고,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또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는 거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올 때의 금리를 우리가 재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대출을 제공하는데 그 어음 담보부 대출이죠. 그때 부과하는 이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정책수단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그걸 재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돈을 빌리는 거죠, 시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자체를 산업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산업정책으로 은행들도 기업들한테 어음 할인은 굉장히 낮게 해줘라 라고 요구합니다. 대신에 뭔가 하면 우리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게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위 기업들한테 산업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할인율은 사실은 이자율 정책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총액 규제를 하고 있는데, 총액으로 뭔가 하면 3조만큼 재할인이다. 그러면 은행들은 3조 다 채웁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금리 돈 3조니까 무조건 다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기업들이 당연히 또 다 빌려줘야 되니까 3조를 다 빌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재할인 정책이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음 할인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적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어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라. 어음도 망할 어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격 어음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때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제공하는 대출로 볼 수 있는 거죠. 재할인율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재할인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돈값이 싸니까 많이 빌려가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재할인율을 높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 빌려가겠죠. 빌린 것도 갚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중 전체적으로 돈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법정 지급 준비율이죠. 은행들이 예금앱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지급 준비금의 최저 비율인데, 이건 뭐 지준율을 이상시키면 당연히 대출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통화량이 줄 것이고,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테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도입한 건데,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뭐 이것도 이자도 아까 재할인율하고 같은 논리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춰주면 은행들이 많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쌓게 될 겁니다. 많이 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높인다 그러면 지급준비금 보유의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게 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인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자율을 인상한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을 많이 쌓아도 비용이 적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을 많이 쌓는 겁니다. 많이 쌓으면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줄게 되는 것이고, 지급준비율에 대한 이자율이 낮으면 이 낮은 이자,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을 가능한 한 적게 쌓으려는 거죠. 적게 쌓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중 전체,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이거는 없고, 이자 지급이 없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재할인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총액 규제를 하고 이 재할인율 변화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제 법정 지급준비율, 이거 변화시킨 적이 한 20년 전에 한번 변화시켰나? 그 뒤부터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 수단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 그걸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또 다른 정책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외에 아주 기발한 정책을 하나 쓰고 있죠, 우리나라는. 자,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자,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 수단, 앞에서 4개나 이야기했죠. 이거는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영향은 미치지만 정확히 파인 튜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냐. 은행들의 소위 경영 전략, 은행들의 자율권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예금의 양은 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규제 감독을 통해서 좀 틀어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절대 틀어막을 수 없는 게 가계입니다. 개인들도 뭔가 변화하게 되고 개인들의 행동 자체가 통화량을 변화시킵니다.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돈이 없어진다. 돈 감금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돈 감금이 생기냐 그러면 뭐 아까 은행이 대출을 줄인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하나지만 돈이 없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개인들이 집에다 돈을 쌓아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정발하는 것이 아니라 퇴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고 안 내놓는 거죠. 보통은 뭔가 하면 돈은 계속 유통됩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보죠.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되는데 그걸 그냥 집에 쌓아놓으면 이거는 뭔가 하면 기회비용을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건데 보통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다들 돈이 퇴장된다. 그러니까 집에다 쌓아놓고 기업들은 금고에다 쌓아놓고 그러는 거죠. 즉 가게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 아니면 집에서 뭔가 하면 가지고 있을지냐 이런 게 변하는 건데 이런 변화를 중앙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어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집에 가지고 있을 양 특히 시국이 어수선하면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돈은 급격히 퇴장합니다. 없어지죠. 다들 뭔가 하면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은행 맡긴 것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저 은행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에 쫓아가서 인출해가지고 집에 금고에다 쌓아놓는 거죠. 실제 이제 뭐 그 동작이 늦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도 많죠.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죠. 철수를 하고 난 뒤에 신문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ATM 기계 앞에서 뭔가 하면 줄을 뭐 하루 내내 서 있다. 하루 내내 서 있어도 뭔가 하면 1인당 $100만큼밖에 인출 안 해준다. 내 돈, 내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그 내 돈, 은행에 있는 예금 계좌에서 내 돈을 못 꺼내는 겁니다. 못 꺼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하면 그 돈에 대해 가지고 출처를 파악한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왜냐 그러면 돈이 없어 버립니다. 줄 돈이 없는 거죠. 줄 돈이 없는 것이 은행이 지급 준비가 많아지면 갑자기 인출 뱅크런이 발생하면 줄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물리적으로 화폐 양 자체가 뭔가 하면 줄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돈을 찾은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뭔가 하면 집에다 감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총 인쇄되어 있는 양들이 확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늦게 돈 찾으러 간 사람은 내 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은행에서 서로 돈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지급준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중앙 통화당국은 아주 기발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은행 대출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쉽게 하라는 거죠. 쉽게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원칙은 경제는 그렇게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 정책을 할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직접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은행에 대해 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개입하죠. 그래서 딱 떼놓고 뭔가 하면 지난달 대비 얼마 이상,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 이상 대출하지 마. 딱 하니까 할당했는 대출액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 농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들이 우리 대출 끝났음. 그래서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사태가 발생했죠. 가계대출이. 물론 이제 대출 중단시킨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대출이 많아가지고 이게 투기자금으로 많이 가가지고 부동산 거품, 주가 거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 거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한 겁니다. 한 건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 은행에 대한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보면 아직 선진국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통화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래서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론 가계에 대해서는 못하겠지만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직접적으로 은행마다 거의 대출 할당 비슷하게 대출액마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비은행까지도 합니다. 비은행. 통화금융당국이 아닌 비은행마저도 은행이 이제 대출량을 조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한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에 대한 대부분 이야기고, 금융 시스템. 다음 장에서는 이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이제 그 관계에서 보겠는데, 그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통화량, 소위 뱅크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뱅크런.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용어 내용을 잘 모르고 이걸 쓰더라고요. 뱅크런은 은행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뱅크가 런하는 것이 아니라 뱅크로 사람들, 예금자들이 런하는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빨리 가서 줄 서가지고 예금 인출을 하려고. 내 돈이죠. 내 돈을 빨리 인출 안 하면 나중에 돈이 날아갈까 싶었어. 그렇게 은행으로 뛰어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해서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 즉 재무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은행이 부도가 난다. 파산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은행으로 뛰어가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뱅크런.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문제가 났냐? 은행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그 은행 뭐 잘못해가 부도가 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부도가 나야 될 때 은행은 할 수 없죠. 나는 겁니다. 나는 건데 부도가 나야 될 만큼 잘못 운영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마저도 이 현상이 동반 발생하게 된다. 즉 한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뱅크런 발생 안 했더라도 뭐 어떤 은행이 부도 났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금자들이 내 예금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하면 은행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보통 뭔가 한 은행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보통 발생하죠. 금융위기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금융위기 아니면 뭔가 하면 정치위기도 마찬가지죠. 정치위기. 아프가니스탄은 정치위기입니다. 대부분 정치위기인 나라에서도 다 이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평시에 비해 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즉시 모든 은행은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산 상태로는 흑자일지 몰라도 금고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안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그런 정도로 돌아가는 건데
갑자기 부분이 아니라 몽땅 다 돈 찾으러 왔다? 그럼 모든 은행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통화량이 통제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뱅크런이고, 은행이 금융기관이 부도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돈 찾으러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날 사유가 없는 금융기관마저도 다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붕괴라고 하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실제 이제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1929년에 시작됐죠. 29년에 시작된 미국 대공황 시에 이제 이게 제일 유명한 사진들입니다. 이때 뭐 엄청난 은행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몇 천 개 은행들이 뭐 몇 달 만에 부도가 났죠.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폐쇄. 그러니까 은행 인출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뭐 엄청난 몇 천 개 은행들이 뭐 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남으로써 경제가 완전히 뭐 스탑이 되고 있죠. 자, 왜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가느냐? 예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보여쓰려고.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은행은 이 데이터 제표를 딱 보여주면서 건실합니다. 뭐, 이 자산이 넉넉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줍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못 참는 거죠. 못 참겠다.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되냐. 묶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하면 이때의 대공황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하면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뱅크런 예금을 찾으려고 했고, 은행으로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돈을 자꾸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 0. 대출은 더 안 되고, 있는 대출도 가능한 한 뭔가 받으려고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금 통화 성수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성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예금으로 뻥튀기가 되는데, 그 뻥튀기가 확 주는 거죠. 그러면 총 통화량이 확 줄게 됩니다. 현금 발행액은 동일하더라도 예금이 확 줄게 되죠. 그러니까 총 통화량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감소했다. 화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은 중앙은행이 하는데, 그럼 중앙은행은 나는 아니다. 나는 공급 안 줄였다라는 거죠. 난 그대로다. 오히려 더 늘렸다라고 하는데 왜 공급 감소냐? 라고 중앙은행이 만약에 변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너가 안 줄이고 느린 것도 인정하지만 그거보다 더 늘었어야 되는 거죠. 더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보다 더 뭔가 하면 예금이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액수를 봤어도 M1을 보더라도 소위 뭔가 하면 이 현금 발행액하고 예금을 보면 예금이 현금 발행액이 한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거기서 10%만 줄여도 그냥 엄청나게 통화량을 배나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 발행을 배나 늘려야지 충족이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예금의 조금 변화도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통화량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폐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돈 가뭄, 다들 돈이 없어가 야단나고 은행도 부도가 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 대공황시 만든 것이 소위 예금보험입니다. 예금보험. 대공황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만든 것이 예금보험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보험을 들어주면,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너 예금은 안전하다. 그리고 은행이 망해도 국가가 대지급을 해주겠다. 라고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뱅크런트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망해서 못 찾는다. 그것도 문제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98년에 우리나라 예금보험이라는 것이 97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뭐 사전에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97년에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발족을 해가지고 예금에 대해서 예금보험을 들어주기 시작했죠.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예금보험은 받았던 보험금도 없이 뭔가 하면 그냥 보험료도 없이 엄청난 보험금만 지금 지불해줬죠. 그러니까 부도난 예금에 대해 가지고 대지급을 다 해준 셈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국가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금 보험을 통해 가지고
소위 뱅크런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뱅크런. 망할 은행 하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덩달아 가지고 다른 은행까지 같이 망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예금보험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예금보험이 정착된 선진국들에서는 뱅크런 현상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예금보험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예금, 물론 이제 한도는 있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 예금이 돼 가지고 뭔가 하면 대지급까지도 해줍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 뱅크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런 이야기인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인데 이 정책금리, 중앙은행이 요즘에는 정책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 정책금리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 미국에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우리말로 정책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책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중앙은행은 미국 페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라는 거죠.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은행 간 시장에서의 대출금리입니다. 이걸 이제 통상용어로 이야기하면 콜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들은 은행 간끼리 뭔가 하면 돈 과부족을 매일매일 메꿉니다. 남는 은행은 더 남는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가지고 있으면 이자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그건 경영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은행을 찾아가지고 그걸 빌려줍니다. 돈 필요한 은행은 또 빌리러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과부족을 다 채우는 그 거래를 매일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총량만 딱 적정하게 해줬고 은행끼리 알아서 그걸 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결제하는 그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콜이냐? 보통 이제 전화로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겠지만 옛날에는 전화로 뭔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있고 은행들끼리 은행 담당자들끼리 이제 그런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금리는 사실은 은행끼리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올린다고 해가 올릴 수도 없고 내린다고 해가 내릴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금리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 금리가 어떤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금부터 통화 정책을 하겠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채권을 사고 팔므로써 뭔가 하면 이 금리가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표대로 뭔가 하면 그 금리가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뭔가 그 중심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콜 금리로도 발표했었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RP 금리라고 해가 우리나라는 그냥 정책 금리라고 합니다. 정책 금리라고 하는데 정책 금리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0.25% 올린다고 발표했다라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제 정책 금리인데 근데 그 정책 금리라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RP라는 소위 통화정책수단,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인데 일종의 채권인데 그것을 거래할 때 중앙은행이 뭔가 하면 부여하는 이자율, 그걸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옛날에는 콜금리를 했는데 발표한 대로 중앙은행이 발표한 대로 그 콜금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직 그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뭔가 하면 그만큼 크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커야지 뭔가 변동이 적습니다. 근데 시장이 적으니까 뭔가 하면 그게 또 다루기가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변화 있어도 뭔가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하면 그게 타겟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이제 뭐 국회에서도 뭐라 그러고 누구도 뭐라 그러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정책금리를 발표를 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대로 채권을 입찰이나 매각할 때 뭔가 하면 고시하는 금리로서 정책금리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고시할 때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입찰할 때 우리는 최저금리를 이걸로 고시하겠다라는 식의 발표금리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주마간산식인데 워낙 내용도 많고 방만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경제학 원론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실제적인 방법 그런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